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저에게는 존재의 의미나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람이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를 마음으로 낳아 키워주신 어머니이고 두 번째는 절망스러웠던 저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애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중했던 엄마가 내 애인에게 꼬리를 친 여자고 제 남자친구는 이제 새아빠가 되게 생겼네요. 경악스러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여태까지 키워주신 어머니는 저희 친모는 아니고 새어머니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다고만 들었어요. 사진으로밖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을 법도 한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좋은 분은 아니셨어요. 동네 양아치라고 하면 충분한 설명이 될 정도로 변변찮은 직업도 없었고 술 먹는 게 일상인 한량 같은 분이셨어요.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 만나서 도망을 간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저희 기억 속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책임감 있던 모습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저를 어디 맡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니 그것만큼은 감사할 따름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집에 어떤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온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새어머니입니다. 그냥 대뜸 이제부터 이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솔직히 엄마 없이 자라온 기간도 길었고 정말 워낙에 어릴 때라서 새엄마라고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쁜 사람이 엄마라고? 라던지 나도 엄마가 생겼다 하는 기쁜 마음이 먼저 앞섰어요. 특히 정말로 허리 근처까지 오는 긴 생머리에 커다란 눈과 새하얀 피부, TV에서나 보던 연예인 같은 미모에 정말 공주님 같은 엄마가 생겼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 가서 머리가 좀 크고 난 뒤에야 한 생각이지만 새엄마가 왜 그때 우리 아버지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한테는 과분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나이가 14이었는데 새어머니가 지금 제 나이였으니 말 다 했죠. 30도 안 된 나이에 중학생 딸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버지의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하는가 싶었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엄마가 생긴 것이 기쁘다기보다 아버지의 변화가 더 기쁘게 다가왔어요. 젊고 예쁜 아내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재혼을 하면서 정신을 차린 건지 모르겠지만 술로 보내는 나날이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 시작한 거긴 하지만 개인 택시까지 시작했거든요. 매일같이 마시던 술도 줄이고 아무래도 젊고 예쁜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돈을 벌어와야 하니 새벽 일찍 나가고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엄마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그때는 제가 한참 반항할 시기이다 보니 새어머니를 엄마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고 부르기에는 언니 같아 보이는 외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곧바로 새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안 좋은 사건이 생긴 이유지만 저도 결국 새엄마를 엄마로 부르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새벽 장거리 운행을 나간 아버지가 크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일주일이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망연자실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새엄마와는 다르게 친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는데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를 잃었다는 충격보다 이제는 정말 외톨이가 되었구나, 시설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기간도 짧고 아이도 없는 데다가 아버지를 빼놓고 본다면 여전히 젊고 예쁜 여자일 뿐인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새 출발을 하실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데다가 같이 몇 년 살지도 않은 저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자기 딸이나 다름이 없다고 피가 섞이지 않은 게 대수냐며 새엄마의 가족들 반대에도 무릅쓰고 저와 함께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새엄마는 저의 어머니가 되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가족들과는 연을 끊게까지 되었어요. 정말 저의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젊은 여자 혼자 몸으로 한참 때인 저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상황도 학교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게 놀림거리가 되었고요. 저는 결국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자퇴를 하게 되었고 집에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동네의 조그만 상가 자리를 얻어 거기에서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젊고 예쁜 데다가 스타일도 좋기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 입소문을 타서 많은 벌이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수입이 괜찮은 편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힌 저는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오면 그제서야 거실에 나가서 잠깐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아직도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쯤 검정고시에는 합격을 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대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사람이었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름 유명한 대학에 입학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잠시 휴학을 하고 학비를 모으느라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옷가게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혼자서는 가게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바빴었는데 그때 며칠씩 어머니 가게를 도와주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집안 사정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권유로 저희 과외 선생님이 되었던 게 남자친구입니다. 어머니와의 추억만큼 큰 우여곡절은 없지만 집안에 처박혀서 미래를 포기했던 저를 다시 바깥 세상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남자친구입니다. 오빠의 가르침 덕분에 저도 오빠가 휴학 중인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오빠에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 건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남들보다 2년이나 늦게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어머니를 혼자 두고 서울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한테도 서울로 같이 가자고 했지만 옷가게가 궤도에 올랐는데 그걸 포기하기도 아깝고 서울에 간다고 해도 지금 벌이만큼 벌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누구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다가 저 때문에 친척들하고도 소원해져 버린 어머니였기에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모처럼 합격한 대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제 앞길을 막을 생각도 없으시다면서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강한 척을 하셨어요. 거기에 그때쯤 오빠도 복학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오빠가 곁에 있으니 걱정은 덜 하겠다고 하시니 저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원래는 근처에 자취방을 서로 구할 예정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해보자는 생각에 어머니에겐 비밀로 하고 오빠와 한 방을 빌려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차였고 그랬기에 동거를 시작하면서 어머니 모르게 오빠와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절대 졸업하기 전까지는 연애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다 큰 남녀가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학교도 학교지만 학교가 끝나면 오빠나 저나 너나 할 것 없이 곧바로 집에 돌아와 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첫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맞아 오빠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오빠는 저에게 몇 번이고 부탁하더군요. 우리 둘이 연인 사이가 된 걸 어머니 모르게 해달라고요. 쓸데없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고 믿는다고 보내놨더니 몇 달도 안 돼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냐는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본 어머니는 저희가 떠나기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그래도 장사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덕분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내려온 것이었고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왕 내려온 거 서울에는 방학 끝날 때까지 올라가지 말자고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어머니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힘에 부처하고 가게 구조도 조금 바꾸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있는 동안 도와드리면 딱일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을 위해 장사도 경험해보고 싶고 저와의 관계도 있으니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오빠의 깊은 속에 감동해서 고마워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꿍꿍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사실 그때쯤 저희 고향에 재개발붐이 있어서 공사판 수요도 많았는지라 오빠가 돈을 더 벌려면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더 많았는데도 굳이 낮은 임금에 저희 엄마를 도와주겠다니 정말 오빠가 나를 위해 무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첫 방학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가게 특성상 어머니는 일요일 하루밖에 쉬는 날이 없었고 그래서 그만큼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어요. 방학이 끝나가기 며칠 전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번 학기 등록금에 방학 내내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모은 돈까지 전부 다 묶여버리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저 혼자 서울에 올라가야 할 것 같다는 사정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반씩 내고 있던 집세 반반치를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오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데다가 어머니 가게에 일손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저는 혼자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그래도 오빠가 어머니 곁에 있으면 어머니가 덜 쓸쓸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저 혼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혼자 돌아온 서울의 자취방은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우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도 춥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다음날 새벽까지 오빠와 함께 이 침대에 누워 있어서 그랬나 두 명이 겨우 누울 더블 사이즈짜리 침대가 너무나도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날씨도 추워져서 그런 기분이 더했어요. 어머니도 고향에서 혼자 이런 느낌이었을까? 제가 혼자서 외롭다고 찡찡거리면 두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할까 하면서 열심히 버티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뎌낼 수 없는 밤이 오면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날이 반복되었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보다 오빠가 너무 그리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자란 생활비에 버스표를 사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저 혼자만 이렇게 몸이 다른 게 아니고 오빠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래켜주려는 마음에 아무런 연락 없이 출발했어요. 자정이 다 돼서야 도착을 했고 오빠의 집 근처까지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통의 전화해도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었고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올 걸 뭘 그렇게 놀래켜주고 싶었나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1시간 가까이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오빠를 뒤로하고 온 김에 어머니라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어머니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도 일찍 주무시는 습관 때문에 당연히 깊이 잠드셨나 보다 생각하고 어머니한테는 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들어가는 집인데도 괜시리 다른 사람의 집인 것처럼 너무 고요하고 알 수 없는 위화감마저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깊이 잠드신 건지 제가 들어온 소리에도 잠에서 깨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실 방문을 열었을 때 그 묘한 위화감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네요. 어머니 혼자 자고 있어야 할 방 안에는 어머니와 함께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남자친구인 오빠가 같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내지르는 비명소리에 두 사람은 그제서야 잠에서 깨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그제서야 주섬주섬 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려 들더군요. 한바탕 난리통이 끝나고 어머니께서 먼저 제 눈치를 보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였어요. 이미 제가 오빠에게 과외를 받기 전부터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빠에게 마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오빠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도 저를 위해 그 마음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는 홧김에 저와의 동거를 빌미로 저에게 그 손길을 돌린 것이고요. 그래서 오빠도 제가 어머니한테 오빠와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방학 때 돌아와서는 두 사람은 그렇게 재회를 하게 되었고 제가 떠난 후 만남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오빠와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오빠는 그제서야 제 앞에서는 물론 저희 어머니 앞에서도 미안하다 빌기 시작하더군요.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오빠가 서울에 올라와 제게 손을 뻗친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였다면 오빠를 거기서 용서를 하지 않았을 테지만 충격적이게도 어머니는 오빠를 이해한다며 저한테 오빠를 양보해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하시더군요. 미워하기엔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 가족들까지 포기하고 젊음을 희생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연히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딸이 된 입장으로 당연히 그것을 축하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상대가 저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준 은인 같은 남자친구였으니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어머니를 택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걸 응원해줄 용기가 나지를 않네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저 혼자만 슬프게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이 사실에 요즘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누군가 저를 위로해줄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위로받고 싶은 하루입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엄마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형과 엄마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니 말이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 일을 써리모에게만 고백해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에게는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다. 그 형은 나와는 달리 키 크고 호남형의 피부도 하얗다. 형과 거리를 지나가면 나이가 많건 적건 대부분의 여성들이 형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지나갔다.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평범한 외모는 아니다. 형은 그만큼 잘생겼고 몸매도 좋았다. 아빠는 외국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고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오는 정도였다. 엄마는 우리 형제의 학원비를 대느라 늘 바빴고 하루에도 2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셨다. 엄마가 애쓴 결과 형은 이름은 없지만 대학 문턱을 넘을 수 있었고 화려한 대학교 생활을 했다. 형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으나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에 마음을 다잡고 사는 듯 했다. 형의 외모는 정말 특별했다. 나는 평균 이하의 키에 피부도 안 좋고 외모도 평범한 수준이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랑 형은 저렇게 외모가 좋은데 나는 왜 그렇게 평범한지 의구심이 들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형은 아빠, 친구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집에 오게 됐어. 내가 어려서 기억을 못하겠지만 말야 그렇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내가 5살 때 라당에서 놀고 있었을 때였다. 아빠는 형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셨고 형은 그날부터 내 형이 되었다. 부모님은 형과 나를 똑같이 대해주셨고 형도 우리 집에서 적응하며 지내는 듯했다. 형의 외모는 왠지 엄마와 닮은 부분이 있었다. 얼굴이 하얗고 짙은 쌍꺼풀의 몸매가 날씬했다. 하루는 다 같이 시장에 갔는데 상인이 엄마와 형을 보더니 모자가 입물이 아주 훤하네요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는 꽤 뿌듯한 표정으로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죠 하고 응수하길래 형이 엄마의 진짜 아들인가 하고 오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엄마는 형의 친엄마가 아니다. 형은 학창시절 소위 랄라리 같은 짓을 일삼았다. 아빠는 외국에서 일하시는데 엄마 혼자 아들 2을 키워내느라 진이 빠져 보였다. 내색은 안 하지만 형의 일로 경찰서에도 여러 번 불려갔고 그날 밤에 형과 조용히 얘기하며 다짐을 받는 일이 허다했다. 엄마의 깊은 한숨은 어느새 거쳤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형은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머리카락을 박박 밀고 입대하는 형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한 표정을 짓던 엄마는 입대 후 형이 입고 갔던 옷이 택배로 오자 군대에서 사람 돼서 오길 바란다며 깊은 한숨을 지었다. 나는 그런 엄마를 위해 모범생이 되었다.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는 아들은 형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형은 휴가를 나왔고 몇 달 전 보던 모습이 아니었다. 뭔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았다. 군대에서 사람이 돼서 오겠다고 다짐하던 형은 군 생활이 적응돼서 재미있다고 웃어 보였다. 우리는 그날 치킨에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랜만에 걱정 근심 없는 날을 보낸 뒤 기분 좋게 잠을 청했다.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다.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문 앞으로 걸어갔다. 엄마와 형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혹시 누가 아프기라도 한 게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눈을 살짝 열어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형과 엄마는 남녀 관계를 하고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크게 소리를 낼까봐 입을 틀어막고 살며시 문을 닫았다. 아직 40대 중반인 엄마와 건장한 군인인 형. 그 둘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오자간에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엄마는 아빠와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는 가까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도 집에 잘 오지 않았다. 엄마는 평소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인데 아빠 얘기만 하면 유독 날카로워졌다. 형이 학창 시절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빠가 옆에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생활비를 붙여준다 하더라도 풍족하지는 않았고 엄마가 일을 해서 학원을 보내줬으니 말이다. 형은 휴가 때마다 엄마와 일을 치렀고 엄마는 형이 걱정된다며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면회는 늘 1박 2일이었다. 하루는 엄마를 따라 면회를 간다고 했다가 엄마의 아니야. 나만 가도 돼 하는 싸늘한 목소리를 듣고 엄마와 형 사이에 뭔가 있다고 확신했다. 내가 알기로 여자는 거의 50살까지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날씬한 엄마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엄마는 형을 만나고 온 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형이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고 엄마를 위해 PX에서 달팽이 크림도 사왔다며 엄마를 위할 줄도 안다고 흐뭇해했다.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달팽이 크림을 바르는 엄마는 형을 난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라면 저런 사고뭉치와 남녀 관계를 할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다. 형은 제대를 했고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탄탄한 회사에 취업했다. 엄마는 형을 데리고 양복과 구두를 사준다고 백화점에 갔는데 그때 그 모습은 마치 애인에게 예복을 맞춰주는 신부의 표정과도 같았다. 그 무렵 아빠는 집에 오셨고 폭탄 선언을 하셨다. 그동안 가정을 돌보지 못해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현지에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이런 이야기는 직접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그때 엄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형은 아빠를 노려봤다. 아빠는 엄마와 합의 이혼을 했고 모든 재산을 엄마에게 주고 떠나셨고 엄마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다. 그때 형은 엄마의 방에서 함께 지냈다. 엄마와 형은 이제 같이 지내는 게 당연한 사이가 되었고 그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내가 더 민망해졌다. 나는 형과 엄마를 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내가 이 집을 나와서 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엄마는 나의 독립자금을 쥐어줬다. 엄마는 형과의 관계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형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듯 했다. 엄마처럼 젊고 예쁜 사람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생긴 의부사들이 더 좋은가 보다. 형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형은 그 잘난 외모로 모델을 하거나 연예인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을 키워준 양어머니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된 것을 보면 세상에는 별 희한한 사이가 다 있다 싶다. 아버지와는 종종 연락하고 있다. 왜 혼자 살고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엄마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기 때문이다. 친엄마는 나보다는 의부사들을 택했고 나는 이 생활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며칠 전에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내 자취방에 왔다. 남자 혼자 살면서 꽤 깔끔하다고
웃는 엄마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내가 먹는 모습을 바라봤다. 미안해. 나는 내 아빠의 외도를 이미 알고 있었어. 형이 말해주더라. 형은 인생을 양아치처럼 살았지만 남자는 남자가 안다고. 집에 못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 처자식을 외면하고 돈만 붙여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봐. 엄마는 그때부터 엄마의 마음을 읽어주는 형에게 의지하고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엄마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엄마에게 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다. 엄마, 형하고 무슨 사이야? 엄마는 입을 열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관계 맞아? 내가 여러 번 봤어. 형하고 엄마가 같이 있는 건 말야. 엄마는 알고 있다고 했다. 나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형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런 엄마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남자가 필요하면 사귀면 되지. 왜 의부사들이랑 그런 관계를 맺냐고 했더니 입을 닫아버렸다. 당분간 모른 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데 엄마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이만 나가시라고 했다. 엄마한테 중요한 건 자식이 아니고 엄마의 잠자리 상대였냐고 소리 지르면서 말이다. 엄마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엄마를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형이 엄마보다 좋은 여자를 만난다면 그 관계가 정리될까? 난 지금도 엄마를 이해해야 할지, 엄마에게 화를 내야 할지 고민이 크다.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 해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습해서 숨막히는 열기가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간신히 구한 낡은 옥탑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옥탑방은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고 방 안을 식혀줄 것이라곤 무척 오래되어 보이는 에어컨 하나뿐이었습니다. 에어컨이라기엔 차라리 선풍기에 가까운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가끔씩 시원한 바람이 살짝이라도 뿜어져 나올 때면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틸만하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좌탁과 방석 2개가 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낡은 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자격증 시험 공부를 병행하며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취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와 교통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결국 이 옥탑방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어컨은 그저 돌아만 갈 뿐 실제 체감 온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귀가할 때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여서 미지근한 바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옥탑방에 올라오니 머리가 띵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습기로 가득 찬 공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 숨쉬기조차 거북했지요. 헉헉대며 방 문을 연 뒤 낡은 에어컨 전원을 켰는데 알아듣기 힘든 곡소리를 내며 간신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에어컨에서 뿜어나오는 아주 약한 찬 기운을 쬐고 있으니 조금씩 숨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상 쪽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옥상에 사람 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이 시간이면 다들 집 안에서 쉬고 있을 텐데 누가 옥상까지 올라왔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심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처음 보는 여인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익숙하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키는 대략 160cm 정도로 보였고 피부가 탄탄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땀에 살짝 젖어 있었지만 콧날과 입술선이
아주 또렷해 예쁘장하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렸습니다. 머리는 어깨를 살짝 넘는 기장으로 묶은 상태였는데 뒷머리 윗부분이 조금 헝클어져 있어도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걸치고 있던 옷차림이었습니다. 8월 한여름, 밤에도 한낮처럼 무더운 날씨다 보니 민소매, 티셔츠 같은 얇은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헐렁해 보였습니다.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여 빨래 바구니를 뒤적일 때마다 살짝씩 보이는 가슴 쪽 실루엣이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녀를 계속 쳐다보게 되었지요. 왜냐면 안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눈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그녀 목덜미로 물방울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려 고스란히 티셔츠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티셔츠 천이 피부에 더욱 달라붙으며 그녀의 몸매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창문 가까이로 좀 더 다가가 무슨 일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떤 목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이자 본능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에 놓아두었던 작은 좌탁 모서리에 발이 걸리면서 그만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대는 바람에 창문틀에 몸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꽤 크게 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여인 역시 그 소리에 움찔하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순간 그녀와 제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녀의 이마와 살짝 벌어진 입술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도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신의 옷차림을 의식했는지 시선을 아래로 돌리며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 티셔츠 끝단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해서 창문을 황급히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서로가 서로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오해를 살 것 같다고 판단한 저는 방에서 얼른 나가서 직접 사과하고 상황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허리를 굽혀 빨래를 집으려다 말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굳어버리면 서로 더 이상해질 것 같아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4층, 아니 여기 옥탑방에 사는 사람인데요. 혹시 많이 놀라셨죠? 강 안에 있는 좌탁에 걸려 넘어지면서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헐레벌떡 티셔츠 옆자락을 한 번 더 당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놀라서 여기 위에 사람이 계신 줄 몰랐거든요. 죄송해요. 사실 저는 누가 올라왔나 궁금해서 본 것뿐인데 별 뜻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묘하게 흘렀습니다. 서로가 민망함을 느끼는 상황이라 그저 몇 마디로 끝낼 수 없었지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한 후 그나마 에어컨이 돌아가는 방 안에 있던 시원한 음료를 꺼내다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맘 먹고 산 캔 음료가 몇 개 남아 있었거든요. 일단 많이 더우시죠? 저희 옥탑방이 워낙 덥지만 그래도 에어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니 여기 음료수라도 드시고 하세요. 땀 많이 흘리셨네요. 그녀는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목이 말랐는지 마침 옥상까지 올라와 빨래 널고 나니 땀과 갈증이 폭발했는지 그럼 괜찮으시다면 한 모금 마실게요 하고 캔을 받았습니다. 시원한 탄산음료가 혀끝에 닿자 그녀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말을 조금씩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 3층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시부모님이 2층에서 사세요. 시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가까운 층으로 이사한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자주 집을 비우는 편이라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빨래도 몰아서 하고 있지요. 저는 그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이 집주인 어르신이랑 가족이신가요? 그녀는 턱짓으로 아래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사실 시아버지 댁이라 저희가 들어온 건데요. 남편이 지방 일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저도 3층에 얼마 전에 이사 와서 옥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랐네요. 그렇게 간단히 신분이 소개되고 나니
잠깐이지만 어색함은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이 여전히 신경 쓰였습니다. 땀으로 꽤 젖은 민소매 티셔츠였는데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겨드랑이 쪽이나 옆구리, 심지어 살짝 위쪽까지 노출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눈길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스스로 민망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는지 빨리 빨래를 마무리하고 내려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배려하듯 혹시라도 덥고 힘드시면 제 방에 잠깐 들어와서 쉬다 가세요. 에어컨이 약하긴 해도 없는 것보단 낫거든요. 방도 작으니 금방 시원해집니다라고 건네보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단 빨래만 걸고 내려가야 해서 다음에 괜찮을 때 실례할게요라는 말을 남기곤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저 역시 쑥스러움을 못 이겨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놓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보려는 건 아니고 그저 자연 바람이라도 조금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희 씨의 남편을 처음 본 건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옥탑방에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크고 날렵한 체형의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딱히 인상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예민하고 까칠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사를 건네자 시선을 피하며 고개만 까딱였고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아, 말수가 적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지만 이후 연희 씨의 입을 통해 조금씩 알게 된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둘은 자주 다투었고 남편은 감정 표현이 서툴 뿐 아니라 술을 마시면 더 예민해졌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 귀가한 남편이 거친 소리로 연희 씨에게 소리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 자세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고성이 밤 공기를 찢는 듯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 씨는 며칠간 계단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 앞에서 조심스럽게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가엔 희곤과 슬픔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애써 웃으며 그냥 부부싸움이에요라고 답했지만 억지로 꾹 눌러 담은 눈물이 금세 맺히는 걸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시시콜콜한 일로 화를 내고 연희 씨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건 물론이고 시부모님 앞에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회사와 옥탑방을 오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프로젝트를 막 마무리하고 주말에 조금 일찍 퇴근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온몸이 노곤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대충 씻고 옥탑방 에어컨을 켠 뒤 바닥에 벌렁 누워 있었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서서히 잠이 쏟아질 즈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혹시 계세요? 소리를 들어보니 저번에 옥상에서 만났던 그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녀가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땀에 살짝 젖은 이마와 어색한 미소가 기억 속에 그대로였지요. 그녀는 죄송한데 혹시 지금 세탁기 돌리고 있나요? 저희 집 베란다 위에서 물이 좀 새고 있어요.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까 좀 전에 돌렸는데 지금은 끝났을 거예요. 물이 새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베란다 천장 쪽에서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창문에 맺힌 물인가 했는데 계속 떨어져서요. 당황한 저는 곧장 세탁기 쪽으로 가서 배수 호스를 확인했습니다. 연결은 제대로 돼 있었지만 배수구 근처 바닥에 물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호스 끝이 배수구 방향으로 잘 꽂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호스가 흔들릴 때마다 물이 새어나갔던 것이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치한 건 아닌데 호스가 좀 흔들렸던 것 같네요. 물 새신 건 많이 젖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행히 아직 바닥까지 많이 번진 건 아닌데 시어머니가 오늘 좀 예민하셔서 혹시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상황 괜히 윗집 탓으로 몰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내려가서 배수구 쪽 정리하고 천장 상태도 한번 볼게요.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3층으로 내려갔고 저는 서둘러 걸레와 양동이를 챙겨 그녀 집으로 향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니 그녀가 열어준 문 너머로 오래된 벽지 틈 사이로 물 얼룩이 젖어 있었습니다. 베란다 천장 모서리, 콘크리트와 벽지 사이에 실리콘이 삭은 듯 물방울이 천천히 맺히다 떨어지고 있었지요. 이건 세탁기 문제만은 아닌 것 같네요. 배수 문제일 수도 있고 위쪽 방수 처리가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아버지께 말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 같으니까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네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짝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욕실 수압 약한 거 말씀드렸더니 그냥 나중에 전체 수리할 거라고만 하셨어요. 별로 귀찮은 일 만들기 싫어하시는 분이시라. 이 얘기하면 괜히 또 저만 눈치 볼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저도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집주인 어르신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인상이었는데 이런 일에는 소극적인 사람일 거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바로 내일 기사님 불러서 옥탑 쪽 점검하고 누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저희 쪽 문제니까 제가 처리할게요. 정비 기사 오시면 혹시라도 집에 계신 시간에 천장 쪽 확인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원인 제공한 거니까요. 오히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안도 안 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 기사님 오실 날만 알려주세요. 청소라도 좀 해놔야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세탁기 배수 호스를 완전히 다시 고정했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바닥에 방수 받침까지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하자마자 동네 배관 전문 수리 업체에 연락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기사님과 함께 옥탑방과 3층 베란다 천장 상태를 확인했고 원인은 오래된 배관의 균열과 낡은 배수 구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리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고 비용도 적지 않았지만 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머무는 옥탑방에서 생긴 문제인 만큼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희 씨가 시댁 어른들 눈치를 보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지켜보는 것도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배관 수리공이 베란다 천장과 옥탑방 배수 라인을 살펴본 결과 세탁기 배수 호스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벽면을 타고 내려가는 배관이 낡고 금이 간 상태라 물이 천장 틈새로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고 수리도 간단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배관 일부를 절단하고 교체해야 했고 외벽에서 방수 실리콘을 새로 덧칠해야 했습니다. 총 비용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6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장비 들어가야 하고 외벽 타공 작업도 필요합니다. 수리공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업 진행해 주세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수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연희 씨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고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제는 수리 이후였습니다. 청구서와 영수증을 받아든 저는 집주인 어르신을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거리 두는 걸 좋아하시고 문제 생기면 무조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던 터라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은 실질적인 구조적 결함이었고 이는 엄연히 건물 관리자의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정리한 청구서를 들고 2층 집주인 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곧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무뚝뚝한 표정의 집주인 어르신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배수 문제로 인해 3층 베란다, 천장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옥탑방 배관이 오래되어 금이 가 있었고 수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급한 상황이라 우선 비용은 제가 부담했고 관련 청구서를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무심하게 받아들고 흘끗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보고 내라는 건가? 그 반응에 잠깐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건물 구조상의 문제였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리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유지 보수는 원래 집주인 몫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단순한 사용자 과실이 아닌 노후된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입니다. 그 때문에 아래층까지 피해가 있었고요. 어르신은 뭔가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지만 끝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며칠 내로 입금해 줄게. 감사합니다. 계좌번호는 청구서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집으로 올라오는 길, 마음 한켠에 작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나쁘게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날 저녁 연희 씨에게 수리가 끝났고 청구도 마무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감정을 누르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일로 또 시댁에서 괜히 눈치 볼 일 생길까봐 불안했는데 지훈 씨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고마워요. 그녀의 말투는 또렷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젓고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간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연희 씨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고 그 눈가에 잔잔히 물기가 맺힌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나눈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세입자와 주인집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의지하게 된 사이로 서서히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가끔씩 옥탑방 문 앞에 조심스레 서 있다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늘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마치 어디론가 도망치듯 작은 봉지에 넣어온 과일이나 차를 건네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면서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유난히 지쳐 보인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더니 그녀는 컵을 든 채 말없이 한 모금 마시고는 한참을 침묵했지요. 저는 말을 꺼내기보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 목소리에 자괴감이 배어나왔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던가 시아버지와 다툼이 있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왠지 마음고생이 심해 보였습니다. 저도 괜히 마음이 쓰여 요즘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뜨겁게 달아오른 뺨을 식히려는 듯 물병을 살짝 쥐고 있던 손을 떼더니 사실 남편이랑은 대화가 잘 안 돼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서로 다투고 며칠씩 집을 안 들어와요. 시아버지한테 말해도 너희 부부 문제라며 대충 넘어가세요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 그녀는 점점 울컥해지는 감정이 느껴졌는지 뭔가가 빨개졌습니다. 그러다 죄송해요. 처음 본 사람이랑 이렇게 속사정을 나눠서. 하지만 저도 답답해서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어요라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어드리는 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힘들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된다는 게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울컥해진 상태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옆에 앉아 작은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는데 저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하면서도 측은했습니다. 문득 집에 어머니나 누나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를 떠올리며 그저 부드럽게 등을 토닥여 주고 힘내세요.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편히 말씀하셔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더 하고 싶었는지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시댁도 안정을 찾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영 쉽지 않아요. 남편은 늘 바쁘다고만 하고 라고 힘겹게 말을 잇더니 잠시 후 잔뜩 웅크리고 있던 어깨를 부드럽게 내리며 한숨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니까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고마워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언제든 힘드시면 올라오세요. 저도 이 옥탑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말 못할 답답함이 많거든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조심스레 제 방을 찾았던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생각보다 마음을 크게 열어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쉽게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2층 시부모님이 눈치챌까 걱정하는 눈빛이었고 저 역시 괜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 가끔 마주치면 짧게 인사를 주고받거나 계단에서 마주칠 때 가볍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퇴근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3층 복도 끝에 놓인 쇼핑백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현관 앞에 무거운 박스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고 옆에는 한눈에 봐도 꽤 무거워 보이는 식자재 박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무겁겠네요. 도와드릴게요. 연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옮겼거든요. 아니요. 이건 혼자 들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박스를 번쩍 들어 올리고 3층 그녀 집 안에 놓아주자 연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 장 봐두는 게 습관이 됐네요. 늦게 들어오실 땐 이런 건 말도 못 꺼내요. 무겁다고 하면 잔소리부터 하시니까. 그 말투엔 묘한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옥탑방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연희가 미묘하게 수줍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밀폐용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끈한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거 감사해서요. 반찬 조금 했는데 혼자 계시니까 끼니 챙기기 힘드실까 봐요. 정말요? 저 혼자 먹는 게 귀찮아서 대충 때우기만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가 내민 반찬을 정중히 받았고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집밥다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간이 잘 맞는 반찬은 의외로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연희는 아주 가끔씩 반찬을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큰 소리로 오가거나 방문을 열고 들락거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계단에서 마주치거나 우연히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시간에 만나 가볍게 대화가 오가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산도 없이 젖은 채 계단을 오르던 제가 현관문을 열자 문고리에 조그마한 메모와 함께 일회용기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오네요.
뜨끈한 된장찌개 끓였어요. 김치찌개보단 담백하게 했으니 부담 없을 거예요. 몸 조심하세요, 연희.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누구도 챙겨주지 않던 서울 생활에서 누군가가 제 끼니를 생각해 준다는 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말 마트에서 고구마를 한 박스 사와서 남은 거 많으니까 조금 드실래요? 하며 연희에게 전했고 그녀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군고구마 해먹으면 시부모님 간식으로도 좋겠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주말 아침이면 계단 앞에서 짧게 스치듯 말을 섞었고 때론 서로 주고받는 음식 하나로 안부를 대신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하루를 눈치채고 있다는 그 느낌이 우릴 조금씩 가까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대놓고 드나들 순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쌓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온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저 또한 그녀를 단순한 이웃 이상의 존재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소리 내지 않고 서서히 서로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차 그녀가 저에게 주는 관심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눈빛과 말투도 어느새 한결 편안해졌고 그녀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줄 만큼 따뜻했습니다. 특히 여름이 깊어갈수록 옥탑방의 더위는 한계를 넘어섰고 낡은 에어컨은 점점 제 역할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필터 청소라도 해볼까 싶어 혼자 분해도 해보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도 보았지만 무더운 열기는 도무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퇴근 후 방에 들어서자마자 후끈한 공기에 질식할 듯 숨이 턱 막혔고 에어컨은 전원만 깜빡일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선풍기나 몇 대 사서 버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순간 마침 계단을 오르던 연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는 눈빛으로 물었고 저는 낡은 에어컨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날 밤 늦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리기사님 오실 거예요. 시아버지 댁 냉방 점검하는 김에 옥탑도 같이 봐달라고 했어요. 괜찮으시죠? 놀라기도 하고 동시에 고마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비용도 들 텐데요. 괜찮아요. 집 관리 차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옥탑방 쪽까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제가 설득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진 모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뒤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수리 기사가 방문했고 에어컨 실외기 상태부터 실내기 내부 부품까지 점검한 끝에 몇 시간 만에 수리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큰 고장까지는 아니어서 고친 직후 에어컨은 전보다 훨씬 시원한 바람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희에게 진심을 담아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겠어요. 이 더위에 에어컨 없이 지내려니 정말 미칠 뻔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죠. 늘 이렇게 제 얘기 들어주시잖아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건 그저 음식 몇 점,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를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퇴근해 옥탑으로 올라가던 중 2층 복도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남성의 거친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했습니다. 왜 그런 걸 멋대로 결정해? 냉방 수리해주라고 누가 허락했어?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에 이어 들려온 연희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게 그냥 옥탑 쪽도 오래됐다고 기사님이 그러셔서요. 제가 따로 부탁드린 건 아니고 그 김에 점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더더욱 내가 빠졌어야지.
내가 무슨 주인인 줄 알아? 그런 건 나한테 먼저 말하고 해야지.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그 말에 이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방문이 쿵 하고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춘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를 위해 에어컨 수리를 부탁한 일이 결국 그녀에겐 또 다른 부담이 되어 돌아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듯 내려앉았습니다. 옥탑으로 올라가 문을 닫은 뒤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해진 방 안 공기가 그날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고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괜히 더 곤란하게 만들까 봐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문고리에 조용히 걸려있는 조그마한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한 상황 생기게 해서요. 에어컨은 시원하게 잘 쓰세요. 연희. 그녀의 필체는 어딘가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분명히 뭔가를 감수한 거야. 그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해서 옥탑방 계단을 올라가다가 3층 문 앞에 서성이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연희는 귀가할 기운도 없는 표정으로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크게 다퉜어요. 또 며칠째 집을 안 들어올 거라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질책하고 전 정말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녀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 옥탑방으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더운데 서 있기만 하면 더 힘드실 테니 잠깐 올라가서 쉬세요. 땀 좀 식히고 마음도 정리하셔야죠라고 권했습니다. 옥탑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 곁에서 묵묵히 등을 쓸어주며 조금만 울어도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한숨과 함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혼나고 나만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그치고 얼굴을 들어 올린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저 역시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다다른 순간을 가리키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쓰여서라는 말 외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이미 그녀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제 질문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잘못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마워요. 정말 너무 고마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는지 둘 사이의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이미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은 뻔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서로 한 발짝 물러난 채 뜨겁게 시선을 교환하기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관계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도무지 그녀를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퇴근하고 옥탑방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찜통더위였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 표정이었고 볼에는 살짝 화장기가 느껴질 정도로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집도 안 들어가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나왔어요. 혹시 같이 맥주라도 마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간단히 안주라도 만들어 볼게요. 서둘러 동네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 냉동식품 등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옥탑방 안에서 서로 마주 앉아 작은 좌탁을 펼쳐놓고 시원한 맥주를 건배했습니다. 어느덧 한 잔, 두 잔 비워낼 때마다 서로 웃음도 많아졌고 예전보다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사실 당신, 아니 지훈 씨, 나이는 제가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말 편히 해요. 우리 서로 그렇게 어려운 사이 아니잖아요. 그녀 입에서 터져 나온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은 알듯말듯하게 제 심장을 자극했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거기에 담긴 진심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끝에 전기가 통하는 듯 짜릿한 느낌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왜 이렇게 마음 쓰는지 그냥 다 알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진짜 기댈 곳이 필요해요. 저도 모르게 사실 저도 누나가 좋아요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어버렸고 그녀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유부녀에게 좋아한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후회하려는 찰나 그녀 눈에 맺힌 눈물이 다시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작은 목소리,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너 좋아해.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누르고 참아온 욕망, 눈빛으로만 주고받았던 그 모든 진심이 그 좁고 더운 옥탑방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지훈 씨,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떨리는 목소리, 그러나 이미 그녀의 손끝은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과 달리 그 눈빛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이성은 점점 흐려졌고 남겨진 건 오로지 원함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고 그 작은 떨림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고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술이 닿자마자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고 그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며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저 입을 맞춘 것뿐인데 우리 사이에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고 나는 그 손에 이끌려 그녀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녀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입술은 다시 맞닿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더 간절하게 서로를 끌어안는 팔에 힘이 들어갔고 얇은 옷 사이로 전해지는 채우는 금세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내 품에 안겼습니다. 가녀린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더 세게 감싸주었습니다.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점점 온도가 올라간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몰입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얼굴을 감싸며 나 지금 너무 떨려요 라고 속삭였고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는 침대 위로 몸을 기댔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어렴풋이 밝혔고 땀이 배어든 이마와 이마를 맞댄 채 우리는 조용히 숨을 맞췄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서로를 천천히 탐색하듯이 어루만졌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힐 듯한 절제 속에서 감정은 더 짙어졌고 그 느릿한 흐름이 오히려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감쌌고 나는 그녀의 등허리를 어루만지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슬픔, 설렘, 두려움, 욕망 그리고 분명히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침내 서로에게 무너졌습니다.
이성의 경계는 무너졌고 사회적 도덕은 창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저 두 사람만의 공간, 두 사람만의 숨결, 두 사람만의 체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소리와 작은 신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는 그 흐릿한 밤은 세상 어떤 날보다도 뜨겁고 동시에 아찔했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도 죄책감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듯 작게 떨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후회는 안 할래요. 이건 진심이니까.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고 그녀의 이마에 작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그래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밖에서는 여름밤에 열기가 여전히 대지를 감싸고 있었고 옥탑방 안에서는 서로를 감싼 체온이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간절한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자격증 준비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창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자금과 임대료였습니다. 서울에서 창업을 하기엔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창업 지원 정책이 지방 혹은 신도시 쪽에 집중되어 있었죠. 여러 날을 고심하다가 인천국제 신도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상권에 적합한 업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거기에 사업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 인천으로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낸 그날 저녁 옥탑방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멀게 느껴질 정도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내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야겠죠.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죠. 라고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애써 누른 슬픔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옥탑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저 살짝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내 옆에 앉은 그녀는 한참을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던 그녀의 눈동자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억눌린 욕망과 사랑, 그리고 절박함을 다 쏟아내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나를 가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열기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먼저 제 품에 몸을 던졌고 망설임 하나 없이 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끝은 조심스러운 떨림 대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고 그녀는 숨도 쉬지 않듯 제 입술을 탐했습니다. 마치 이 밤이 끝나면 영원히 사라질 사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입술이 닿자마자 그녀는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스스로 옷을 벗고 스스로 움직이며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 지금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남겨줘요. 당신의 전부를. 그녀의 몸짓은 격렬했고 절실했고 그리고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쉼없이 얽혔고 연희는 마치 살아있는 모든 감각을 다 불태우듯 저를 원했습니다. 땀과 숨이 섞이고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제발, 더 해줘요. 끊기지 않게. 나 지금 이 순간에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자신의 모든 기억을 오직 이 순간에 새기려는 듯 끝까지 저를 갈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제품에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뒤틀었고 팔과 다리의 힘이 풀려 제 몸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뺨이 내 가슴 위에 닿았을 때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제 몸 위에 안긴 채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녀는 마치 기절하듯 쓰러져 있었고 나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지막 밤을 제 모든 것을 품으며 끝까지 소모해 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열기와 눈물, 사랑과 절망이 뒤섞인 그 밤을 결코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단지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감정과 기억을 새겨넣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단정한 표정으로 제 방을 나선 그녀의 뒷모습은 기억 속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의 창업은 처음엔 순탄해 보였습니다. 지역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유입 인구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기에 저는 꽤나 낙관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작은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유통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B2B 거래업이었고 초기엔 자금도 인맥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밤낮 없이 뛰며 거래처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예측과는 달리 경기 침체가 갑자기 시작되었고 동시에 상권 형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교통망은 미완성 상태였고 주변 상가들 역시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몇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도 저는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올인한 셈이었고 물러설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름과 겨울을 지나고 겨우 1년쯤 되었을 무렵 사업은 서서히 제 궤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점 물류주와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방 중소마트와의 공급 루트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직원 2명을 새로 뽑았고 외부 상담을 위한 사무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거래처를 소개해준 지인의 행사에서 처음 봤고 우연한 계기로 연락이 닿은 후 몇 차례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사람이었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연희와의 이별로 생긴 공허함을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 공백을 메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지켜본 끝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저도 마침내 마음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조용한 예식, 소박한 시혼집, 처음엔 모든 게 새로운 기대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성격 차이도 있었고 특히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사업체 운영이라는 현실 속에서 늘 냉정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했지만 그녀는 감정에 충실한 삶을 더 원했고 때로는 그것이 저에게 부담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갈등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육아 방식부터 교육관, 생활 리듬까지 사사건건 맞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이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더 자주 오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부라는 관계가 아닌 단지 한 집에 머무는 타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는 이별을 택했습니다. 싸움도 고함도 없이 이렇게까지 억지로 함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그녀의 말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시간과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아이도 저를 더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5살이 되었고, 저는 사업체 운영과 아이 돌봄을 병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퇴근과 육아가 동시에 끝났습니다. 가끔 아이가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었고,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강한 아빠로 남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도 했고, 아이까지 데리고 있으면 인생 절반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사업이라는 나의 세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별과 상처, 실패와 오해,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지금, 제 삶은 복잡하고도 조용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와중에도 문득문득 옥탑방에서의 그녀, 연희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 그녀의 눈빛과 마지막 밤의 온기. 그 기억은 시간 속에서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진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천에서 시작한 사업은 점점 확대되었고, 저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서 서울에 다시 지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서울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마침 아이도 더 큰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그때쯤 가사 도우미를 구외의 집안일을 도와줄 분을 모시기도 하고, 아이 유치원 하원 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맥을 동원해 적당한 분을 찾았지요. 그리고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 학원이나 예체능 교실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미술 쪽에 흥미를 보이기에 주변에서 근처 미술학원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아이를 데리고 그 학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마주한 미술 강사는 바로 연희였습니다. 8년 전 옥탑방에서 만났던 그 연희 말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연희도 그렇고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연희는 조금 더 성숙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미소와 눈빛은 그대로였지요. 그녀도 마찬가지였는지 붓을 잡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눈이 동그래져서 아빠, 선생님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연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어떻게 지냈어요? 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웃으며 글쎄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결과 연희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댁 문제와 남편의 외도, 성격 차이 등으로 결국 파국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한참을 방황하다 뒤늦게 좋아했던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해 자격증을 따고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할 말은 많았지만 아이도 옆에 있고 마침 다른 학부모들도 돌아다니는 분위기라 차마 긴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재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8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연희를 다시 마주친 건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재회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희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괜찮을까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훈 씨, 우린 이미 끝났어요. 다시 얽히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아요. 난 그때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안겨주고 떠났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그 단호함 뒤에는 분명히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번 떠나간 사람이라고 해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시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체는 엉성했지만 분명히 긴 머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야?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쁜 선생님, 그림 잘 가르쳐줘. 저는 웃으며 그 그림을 고이 접어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애가 그린 거예요. 당신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녀는 한참 그림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선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게 지훈 씨 마음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맙던데요. 당신이 다시 제 삶에 들어온 게 그냥 감사해요. 아이한테든 저한테든.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희 앞에 조심스럽게 우산을 들고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이었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죠. 아이도 있고. 그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저 혼자 아프면 이 아이도 아파지거든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한 손으로 살짝 눈을 훔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조용히 혼자 넘겼을 날이었겠지만 이상하게 이번만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연희와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초대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핑계라도 좋았습니다. 연희 씨, 이번 주 금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거창한 건 없고요. 그냥 아이랑 조촐하게 저녁 먹으려고요. 혹시 그날 조금만 시간 괜찮으시다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답장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그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싶어 조용히 마음을 접으려던 찰나, 아이와 장을 보며 돌아오던 저녁,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연희 선생님은 생일에 안 와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글쎄 바쁘셔서 못 오실지도 몰라. 아이의 얼굴에 금세 실망이 스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또다시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밤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연희 씨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전보다도 더 기다리고 있어요. 부담 주려는 건 아니지만 아이 생일 아니고 제 생일이긴 해도 조금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그냥 밥 한 끼 하자는 의미예요. 이번에도 곧바로 답은 오지 않았지만 생일 당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자리에 작은 종이봉투를 든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조그마한 손수 만든 쿠키 박스와 종이백에 포장된 와인이 들려 있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축하 인사 정도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이가 엄청 기다렸어요. 거실에 들어선 그녀를 보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왔다. 와, 진짜 왔네. 그녀는 당황한 듯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고 그 모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우리 셋이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요. 저녁은 간단한 파스타와 스테이크였지만 분위기는 그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연희 옆에 꼭 붙어 앉아 이것저것 말을 걸었고 연희는 그 말에 다정하게 반응하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사실 오늘 혼자 보내긴 싫었거든요. 당신도 아시죠?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와인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 씨, 저 솔직히 아직도 무서워요. 그때 당신을 떠났던 내가 다시 당신 옆에 선다는 게, 그게 제가 감당해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하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냥 당신이 한 발짝 옆으로 다가오는 날까지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소중한 날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다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따뜻하게 웃는 거 참 예뻐요. 그 미소 속에 지훈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연희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잘 자요, 꼬마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생일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그날 밤, 저희는 동네의 조용한 골목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란히 드리워진 그림자가 오랜만에 함께한 우리의 시간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발을 맞추며 짧은 거리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씨, 저 그때 당신을 버릴 생각은 정말 한순간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너무 어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숙했고 성공이 간절했어요. 옥탑방 하나에 몸을 구겨넣고 살면서도 지금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붙잡는 게 감정 말고는 아무런 근거도 책임도 없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좀 더 깊은 속내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유부녀라는 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관계였고, 당신이 처한 자리, 그 무게를 생각하면 차마 이혼하고 저랑 살아요라는 말,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가에 촉촉히 맺힌 눈물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던 숨결 속에서 무언가 억눌렀던 감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 그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끝까지 붙잡아 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없이 보내는 거 보고 결국 나도 외로운 짐이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다가오는 당신이 솔직히 너무 두려워요. 또 같은 순간이 온다면 이번엔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저는 당신의 삶을 함께 끌어안을 자신이 없었어요.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는다는 게 당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당신을 떠난 게 아니라 결국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당신을 놓은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어른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도 자연스레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돌아서며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움찔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무섭고 불안하고 상처가 남아있더라도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고 함께 걸을게요. 이번엔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와 감정은 누구보다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을 처음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결혼과 상처의 흔적을 안고 있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제 아들에게 따뜻하고 살뜰하게 대해 주었고 아들 역시 그녀를 점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당당한 연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우리 사랑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남과 이혼녀의 만남이 누군가에게 흠이라 해도 저희는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들과 놀이공원이나 전시회에도 다녔습니다. 연희는 아이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며 따뜻한 교감을 나눴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탑방 시절에 금지되었던 사랑이 8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때로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면 연희는 그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젠간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와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랐으니까요. 서울을 떠나 인천으로 가던 날,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 생각했던 그날의 이별이 결국 끝이 아니었음을 저는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가를 물들이던 어느 날, 연희와 저는 아이가 잠든 뒤 거실 조명을 살짝 줄인 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조그만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쉰 뒤 조심스레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은한 광택의 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 씨, 저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진심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다시 만나기만 해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니 당신이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이 안 돼요. 아들과 함께, 당신과 함께 하나의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서로의 하루를 마주하고 매일 같은 식탁에 앉고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시작해 보고 싶어요.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작은 눈물방울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자기 왼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지훈 씨, 정말 이렇게까지 말해줄 줄은 몰랐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다시 가족이란 말이 올 수 있을까? 그게 늘 겁이었는데.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살아봐요. 당신이 있어서 저도 다시 믿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빛나고 있었고 그 반짝임은 세상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눈물과 웃음을 평생의 시작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